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나무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 그 다음에 우리 정부 경제팀에서도 오셨고, 감독당국, 그 다음에 4대 기업에서도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상법 개정안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용우 의원님도 이제 앞에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얘기한 필립 마이어 분은 미국 변호사세요. 그리고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외국 펀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COO 겸 법무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 처음으로 외국 회원, 법인 회원으로 가입했고, 조만간 다른 큰 미국 펀드가 가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행사에 우리 아까 이용우 의원, 가장 원조 오리지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이상훈 교수님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장 먼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던 학자십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좋은,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고, 오늘 패널 분들은 아주 경험이 많은 3명의 변호사님, 김주영 대표 변호사님, 대한변협의 법제연구원장도 같이 하시고, 우리 전임 회장이셨던 김규식 변호사님, 그 다음에 천준범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가치투자의 대가이신 이채원 의장님도 같이 하십니다. 아까 여기 옆에 좀 나온 거는 저희가 시크릿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창환 대표가 아까 올린 거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저희가 상법 개정안 열심히 하자고 무슨 공모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까 올라와서 저희가 놀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필립 마이어 씨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당연히 회사 외에 주주가 포함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선진국에서는 그냥 법 제도에 녹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요거 있으시죠? 여기 아까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접어놨는데 34페이지를 보면, 이 국내에서 경제단체나 재계는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까지 영혼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버넌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 여기 34페이지를 보시면 이사회의 듀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Board members should act with due diligence and care. 이게 이제 주의의 의무죠.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이사의 충실의 의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거가 논란의 거리지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저도 학교에서 강의 수업할 때 거버넌스에서 이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6시까지, 그래서 목표는 5시 반쯤 마치고 나머지 30분은 여러분들한테 Q&A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발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밸류업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오늘 목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밸류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금년 초부터 이렇게 내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더 핀트가 이 상법 개정 쪽에 방점이 더 놓여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실 의무 도입이 추상적이다, 그게 유례가 없고 우리는 쓸데가 없고 안 좋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를 우리 보통 사회에서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여러 거래 유형별로 도입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쭉 오버뷰하는 그런 장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언론에 특히 많이 되고 있는 경영 판단 면책이니 배임죄니
그다음에 충실 의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단체들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밸류업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밸류업의 개념이 뭐냐,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밸류업이 뭐냐 하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금융위 보도자료 공문 그 발표자문을 보면 제목 자체가 이제 기업 밸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발표를 처음 보는 순간 기업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저거 뭔가 핀트 좀 잘못 맞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바로 딱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내용을 보면 ROE, PER, PBR을 세계 각국과 비교하고 저게 저평가되어 있으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공시를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서 조금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주주 환원의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다음에 이사 충실 의무 포함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위는 순전히 이제 기업이라는 덩어리, 그 배후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업 전체를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 기업 안에서 실제로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각 개인의 인센티브에 좀 초점을 줬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밸류업의 그 올바른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원래 밸류업의 등장 배경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밸류업의 등장 배경을 보면 LG화학 물적 분할 상장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물적 분할을 하면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 이게 주 논지고 그 얘기는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의 괴리. 그러니까 키워드는 기업 가치 상승이 아니라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괴리고 그 주주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가 포인트다는 거죠. 그 제목 자체가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주주 가치 밸류업이 됐었어야 된다. 근데 기업 밸류업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이 별게 없죠. 기업이 알아서 잘하는 거,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 공시 잘하고 이거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주 가치 밸류업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거버넌스 이슈죠. 기업이 왜 멀쩡한데 주주 가치는 그거에 반토막밖에 안 되냐? 그거는 내부 의사결정이나 거기 플레이어들의 뭔가 문제가 있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게 이제 제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현대 파이낸스는 아시다시피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 가치가 그 자산의 가치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건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현금의 가치고 주식의 가치라는 건 주식이 벌어들이는 가치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경영학 책 보면 그게 똑같은 걸로 전제하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완벽한 자본 시장에서 그런 거고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죠. 기업 가치는 저 M&A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기업 가치 할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 에비타, 워렌 버핏이 말하는 프리 캐시플로우 여기에다가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체적인 그 현금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데 그건 M&A 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M&A 하는 시각은 왜냐하면 자기가 컨트롤링 그 쉐어홀더 지배주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벼락할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놓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고 실제 M&A 시장에서는 저렇게 평가가 되죠. 하지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은 여러분도 교과서 보면 고든의 배당 모형이라고 그래서 배당을 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현가로 할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괴리가 없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100%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벌어들이는 걸 다 주주한테 준다 그러면 괴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거의 92%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동안 31%라는 거거든요.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고 평균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이 와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 중에 주식 투자 잘하는 친구 저보고 맨날 권하면서 이럽니다. 야, 이 회사가 에비타가 뭐 몇 배야? 지금 멀티플이 몇 배밖에 안 돼. 싸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돈은 당신한테 준대. 예. 그 지배주주랑 얘기해 봤어? 그 회사 배당 성향 확인해 봤어? 우리나라는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의 이 괴리. 미국은 거의 이게 제일 낮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거고 이게 가장 심하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이제 회사법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관심 가지는 저는 밸류업의 목표가 이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그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뭐 주가 올리라는 얘기냐, 이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전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는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 원인을 좀 발라서 분리해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디 학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붙여본 건데 A타입 이슈와 B타입 이슈, C타입 이슈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죠. A타입 이슈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주에게 공통됩니다. 지정학적 이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B타입 이슈는 기업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기업 가치가 주식 가치로 주주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는 거죠. 누수 효과.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주주 환원율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타입 이슈는 이렇게 B타입 이슈가 다시 주식의 가치 할인 요소가 다시 되먹인 데서 기업 가치를 직접 다시 때리는, 기업 가치를 또 떨구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 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총체적인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이 중에 정부가 그럼 뭘 포커싱 할 거냐? 저는 이 B타입 이슈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A타입 이슈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B타입 이슈라는 게 이제 뭐냐? 기업 가치를 주주에게 전달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그 문제 삼고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들은 대부분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배주주가 부당한 지분율 중과를 초래하는 M&A, 뭐 제3자 배정, 불공정 합병, 지주사전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물적 분할 가치, 상장 차익을 모회사 주주한테 그럼 돌려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지배력 확장에 계속 쓰고 자기가 80% 딱 틀어지고 일반 주주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유들인데 현재 한국의 충실 의무는 회사, 기업 가치 보호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식 가치로의 전달 과정에서 누수가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 이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B타입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C타입 이슈까지로 이어지는데 이건 정말 완결판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결판이고 국가적인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타입 이슈가 어떻게 대먹임이 되냐면 얘 일을 보시면 주식 가치가 하락이 되면 당연히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어렵겠죠. 똑같은 영업력 가지고도 멀티플 훨씬 조금밖에 못 받겠죠. 어디 해외에서 상장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총수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배력을 증가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력을 증진해서 자기 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M&A 몇 번 해서 회사를 붙였다 띄었다 주식을 발행했다 걷어들였다 이렇게 몇 번 하면 자기 가치가 훨씬 올라가게 되는 좀 왜곡된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견제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분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배권 프리미엄, 지배주주의 그 주식은 M&A 시장에서 부여되는 프리미엄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는 점점 더 할인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수의 경제력 뭐 여기는 이제 써 있는 얘기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의 타겟은 B타입 이슈 할인에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다 그러면 ABC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 맞나? 정부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ROE, PBR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뭐 결과 변수로서는 낮겠지만 그거는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원인을 뭔지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B타입 이슈를 결국 해소하는 거는 주주에 대한 주주 가치를 훼손을 금지하고 주주의 가치를 증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의 그 업무 내용이 그렇게 되도록 바꾸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조금 논외이긴 한데 상증세, 배당세, 이 분리과세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세제가 너무 과도하고 하면 할인하고 좀 인하하고 하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만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M&A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실 보면 합병 분할 주로 지배력 증가하고 싶고 원샷으로 한 번에 확 점프하는 거는 합병 분할 지주사 전환 계열사 거래 주로 다 저런 걸로 했고 저런 건 어차피 다 비과세 거래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우회로가 있는데 세금 좀 깎아준다고 굳이 지금 갑자기 배당을 안 하던 배당을 할 이유가 있을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텐데 안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 마지막에 충실 의무 도입을 통해서 뭔가 완비가 되고 대주주도 역시 배당 말고 주주들하고 한 배를 타서 부를 증식시키는 건 배당 정상적으로는 배당밖에 없다는 게 돼야 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경로가 불확실하지 않나, 선후관계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의 기대 효과 이게 뭐 도입해도 제일 이제 언론에서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보니까 충실 의무가 이제 이사를 혼동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있으나 없으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그런지 한번 제가 거래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서론격으로 과연 이사를 이게 혼동스럽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개념부터 보면은 이해상충 해소. 한마디로 이제 딴 주머니 타지 말라. 주주랑 한 배를 타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의 사적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땐 혼동스러울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또 그 반대 측에서 하는 반대론의 논거 중에 하나는 계약 상대방이 회사법의 구조를 파괴한다. 회사에서의 이사와의 계약 상대방은 회사이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 성관 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회사일 수만 있지 주주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걸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미국이나 영국도 회사와의 계약 상대방이 이사의 계약 상대방이 회사라는 걸 부인하거나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인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이제 하는데 계약 상대방 여부와 떠나서 회사법에 보면은 회사법의 주식회사의 대원칙이 뭡니까? 주주는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요. 내 주식을 상대방이 만지고 맘대로 가격을 정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내 거를 누군가가 만지는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내 재산을 사적 재산 그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굉장히 심플한 논리에 의해서 판례법으로 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가지고 논리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형식 논리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륙법, 뭐 영미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법도 보면 734조에 보시면은요, 계약 관계가 있건 없건 법률의 규정이 있건 없건 남의 걸 만지면 성관의무 부담하고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 민법 조문은 개별 조항의 어떤 한 법의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거의 인간사의 법의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파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인데 스파이더맨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피터한테 남겨주신 유언이죠.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이런 컨셉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그러니까 큰 일꾼, 뭐 큰 책임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큰 일꾼, 큰 사발내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모호하고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최근에 판결에서도 가처분 판결에서도 개념 정의를 내려줬는데 회사에 대하여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지는 이익이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지는 이익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식이죠. 주식 그 자체입니다. 주식 그냥 n분의 1의 이익을 보호해달라 이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고 혼동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주 개인의 이제 사적 이익으로 생각하면 혼동이 될 수 있죠. 대주주 이익과 일반 주주 이익이 다르지 않냐 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다르지 않잖아요. n분의 1에 똑같이 법적으로 가지는 이익을 보호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 저희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
주식 1주당 이익이라는 건 결국 분해해 보면 금전수취권, 캐시플로우 라이트하고 컨트롤 라이트 이 두 가지로 분해된다.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덩어리의 복합체가 주식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의결권 가치와 배당받을 수 있는 것. 이걸 한마디로 응축돼서 나타난 게 아니면 이제 지분율이죠. 그래서 이제 총수의 사적 이익, 한마디로 하면 총수의 사적 이익 말고 그 부딪힐 때, 전체 주주이익하고 부딪힐 때 전체 주주이익을 좀 지켜달라. 이건데 이게 이제 혼동스럽다. 물론 혼동스러우실 거는 같아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회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회장님 지시에 따라서 쭉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지 말고 전체 주주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입장의 혼동인 거고 법리나 내용이 혼동스러운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오히려 이제 회장님이나 이런 그 내부 경영할 때도 회장님 이제는 법이 통과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 얘기 하면 물적 분할하면 일반 주주들 다 그 피박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게 되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합리화되고 서로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유형별로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물적 분할 상장이 이제 제일 익숙하니까 이걸 간단히 한번 보면요. 물적 분할 상장의 본질도 총수와 일반 주주의 이제 이해상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법 418조에 보면 신주 발행을 하면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해서 신주 우선 인수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418조는 역으로 생각하면 LG화학의 그 총수 입장에서는 그럼 돈이 필요해서 만약에 신주를 발행하면 다 일반 주주들이 들어오면 나도 같이 똑같은 비율로 돈을 넣지 않으면 내 지분이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도 돈을 넣든지 싫으면 지배력이 희석되든지. 그럼 난 돈도 넣기 싫고 지배력도 희석되기 싫으면 그러면 그 고민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물적 분할하면 이게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418조 적용을 안 받죠. 거기는 자기가 100% 주주가 됐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주는 이제 사실 따돌려지는 거죠. 주주권이 박탈이 되면서 일반 주주의 가치는 침해가 되고 본인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수탁고 AUM은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비포 앤 애프터면 지금 비포로 보면 물적 분할을 하면서 뭐 회사 영업력에 회사의 자산이 빠져나갔습니까? 인력이 빠져나갔습니까? 영업력에 침해가 일어났습니까? 회사에 얘기하는 아무런 침해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실로 하면 노 프라블럼이죠. 근데 이제 애프터로 보면 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주주권 박탈, 사익을 위해서 주주권을 박탈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거는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합병도 한국에서 합병이 이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99%가 계열사 간 합병입니다. 그러면 계열 총수 입장에서 보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쪽이 항상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합병 비율 규정을 정해줬는데 그건 사실 또 어떻게 뭐 경영하면서는 그걸 이렇게 맞추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이 오히려 그 규정만 지키면 총수의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 면죄부가 부여되는 지금 사실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합병 비율 규정만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금강 원장님 배임죄 얘기하시면 삼성물산 합병 기소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현재 이 의무 체제하에서는 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의무가 도입이 되면 총수의 사적 이익과 주주 전체 이익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의무 위반 사항이 물론 이게 이제 그런다고 뭐 배임죄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의무 위반 사항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도 그렇죠. 에버랜드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418조 2항에 보면 회사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그 원래는 주주한테 비례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회사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안 그래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 필요. 그럼 회사 경영상 필요가 뭐냐를 가지고 맨날 여러분 그 언론에 보면 신문에서 싸우죠. 재판하는 게 주로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회사 경영 필요는 현재로 보면 거기에 주주를 보호할 의무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기술력이 필요하다든지 실물 분야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이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일반 주주의 지배력이 지분율이 약화되고 침해돼도 현재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빈번하게 주주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도입이 되면 저 회사 경영에는 이제는 의무니까 주주 보호가 의무니까 경영이란 회사 경영이란 개념 속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주의 비례적이 침해되는 건 이건 어떻게 할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게 그다음에 이해상충이 있는 거는 처음부터 해소가 됐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 맞교환도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언론을 장식하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총수 경영진과 일반 주주의 전체 주주이익 간의 이해상충이 되겠습니다. 자사주는 이제 회사의 자원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딴 데다가 처분한다든지 맞교환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포 단계에서는 저기 합법적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기껏 할 수 있는 게 418조 유추 적용해라. 이것도 신주 발행하고 비슷하니까 지분율대로 해줘. 이렇게 이 주장밖에 못하는 거죠. 이 규정이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이게 최선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아예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 아예 없고 그냥 충실 의무 가지고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데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저 규정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저런 행위를 하면 그게 정말 회사에 필요한 거였는지 그다음에 주주이익과 총수이익과의 이해상충을 따져보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주 마법도 최근에 금융위에서 입법을 했는데 개념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A사가 문적 분할을 하면 B사가 신설되고 거기에 이제 A사에게 B사 신주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수의 지배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지금 이것도 비포 단계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근데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회사의 자원, 리소스인 그 자사주를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이 걸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도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우리는 그냥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좋은 거 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배당은 똑같은 주주환원이면 배당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사주 매입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염가 매입해서 축출하는 거. 상장 폐진이 공개 매수니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낮다든지 이럴 때는 싼 값일 때 PBR 1 미만일 때 사들이면 아주 좋죠. 아주 싼 값에 주주들 축출하고 그러면 그 잔존 주주에게 그 부가 다 집중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비포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주주가 축출되는 거 자기가 팔고 나갔지 뭐 내가 그렇게 보호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당 몇 년 안 하면 주가 확 눌리면 어련히 알아서 다 못 견디고 팔고 나가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매도 주주를 착취하고 염가로 주주를 쫓아내는 행위 자체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다 외국에 이제 판례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할 거냐 투자할 거냐 저것도 그 언론에 보면 이제 배당 안 하고 그러면 단기 투자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문제에 관해서도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 그러니까 현재의 ROE, 주주의 ROE를 갉아먹는 투자안에는 투자를 원래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 IRR을 따질 때도 결국 ROE 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저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유학 다닐 때 저게 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걸 쓰라고. 이사의 신인 의무에 비추어서 투자안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저는 그때 보고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학을 이렇게 재밌게 가르칠 수도 있구나. 그것도 있고 여기는 금융과 이 법학이 딱
이게 딱 통합이 돼 있구나. 우리는 그 재무관리 경영학 따로 법학 따로 해서 재무관리 가보면 ROE를 높이고 그게 그걸 하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고 어떻게 하는지 기법을 가르치는데 법학에 가면 그건 이사하는 그게 전혀 의무가 아니고 그걸 추구하면 오히려 배임죄로 처벌되기도 하죠. LBO 판결이 그런 거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저걸 보고 제가 미국 회사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게 저런 면이구나. 미국에 그렇게 하니까 또 금융시장이 세계를 선도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 관해서도 지금 그 비포 단계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하면 그 투자자 관점의 효율성이나 이제 수익성 중시 관점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판례인데 미국에서 또 우리랑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1962년, 한 60년 전인데 지배주주가 이해상충 때문에 배당을 안 한다.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낼까봐 두려워서 배당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이 판결이 이제 재밌는 거는 법원에서도 이런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는 의례 그렇다.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점을 미국도 뭐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뭐 KPX 투자나 실제로 뭐 배당을 안 한 게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주식 병합도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또 이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충실 의무 도입은 일반 주주 과잉 보호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신문에서 제일 전 많이 접한 사설 같은데 이야기인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왜 일반 주주만을 보호하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주 보호의 의미를 주주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 보호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n분의 1의 이익을 그냥 다 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n분의 1을 보호해라 이런 겁니다. n분의 1씩만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상충 이게 자본 다수결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본 다수결로 하는 거는 모든 주주의 공동의 이익사항 서로 이해상충이 없을 땐 당연히 지배주주가 재량으로 하고 투자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물론 건전한 비판을 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뭐 법적으로 그게 뭐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제 이해상충 사안.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에서 내가 상대방 걸 뺏어가는 건데 그걸 다수결로 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다수당해, 제가. 그리고 항상 저기는 약자고, 그럼 내가 항상 뺏어가는 구도인데 그게 다수결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거기서 자본 다수결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그 회사법에서 말하는 것도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주들은 이제 단기 주주고, 지배주주가 장기 주주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이익은 이런 문제가 있다. 회사를 회롭게 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접하는데 장단기 문제와 충실 의무의 문제는 무관하다. 혼동해서는 이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해상충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는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당화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간 주주하는 저게 10년이 조사기간이 10년이라 그랬지 아마 20년, 30년으로 하면 30%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30년 동안 번 돈이 주주한테 안 오고 어디로 그럼 샌다는 얘기인데, 그건 장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뭔가 설명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주주는 안 되고 장기로 회사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내가 투자를 위해서 써야 될 이 얘기는 저는 조금 요새 말로 좀 꼰대 같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당하면 주주들이 다 낙수효과를 해서 가서 소비하고 그 주주들이 그거 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고 어련히 알아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텐데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은 못 믿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투자해야지 돼. 이 사고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재무관리 아시겠지만 MM정 노벨상 탄 이론에 보면 전혀 그 배당해서 주주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자기가 배당으로 다 주고 빚내서 하든 그 돈 가지고 그냥 자기가 투자하건 무차별하다는 거죠. 기업 가치에는.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충실 의무. 충실 의무 도입하려면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듣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전체 주주 보호하자는데 왜 경영권이 위태롭게 된다는 건지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방어를 정부 보고 법으로 챙겨달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원래 경영권은 요새 말로 내돈내산 아닙니까? 자기가 주식 지분율 모자라면 또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돈은 주식 살 생각은 안 하고 법 바꿔서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는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그 귀속이 된 공유 재산을 자기만 사적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포이즌 필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판례나 그 제도를 보면 회사와 주주 전체를 외부의 나쁜 세력으로부터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로부터 보호한다는 개념이지 충실 의무의 연장 개념이지 그 집권 세력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예를 드는 것도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임죄와 이사의 충실 의무 요새 이제 이복현 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충실 의무 도입하면 배임죄 범위가 확대가 될 거다. 그런 우려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도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의 충실 의무 사안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거든요. 이해상충 해소고 총수가 일반 주주 걸 얼마나 가져가고 일반 주주가 권리가 박탈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협상을 하고 정보 공개를 잘하고 구제를 해줘서 하는 것 정확하게 이제 민사적인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거지.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유죄고 이건 무죄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가 그 검찰, 경찰 해서 억제 효과, 증거 수집 기능, 우리가 이제 민사 절차가 되게 좀 후진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 대응 기능을 해온 면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하려면 하는 거는 뭐 좋은데 민사 절차를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 미국이 배임죄 없다 그러는데 미국은 원고 친화적이기로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고 꼽히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일 안 좋은 쪽에 속하는 나라고 원고한테 되게 불리하고 피고한테 되게 유리한 사법 시스템인데 그런 거를 비교하려면 종합적으로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판단 원칙에서 이걸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영 판단 원칙이 이제 우리나라 판례에서 워딩을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고 선의이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면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충실 의무는 지금 이해상충 사안이잖아요. 근데 선의라는 게 뭐 선의는 이해상충이 있으면 선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영 판단 원칙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해상충이 있으면 아예 적용 배제 사유입니다. 경영 판단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충실 의무는 이해상충 사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 판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상장법인에서 경영진의 그 주주가치 훼손하고 배임으로 이렇게 권리 판례나 이렇게 공표되는 내용들 보면 다 총수나 특수관계인들 위해서 하거나 배임적인 사안들이지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선의로 어떻게 하다가 뭐가 이렇게 가치가 투자 실패하고 이런 거 가지고 배임으로 하는 거는 글쎄 그런 건 좀 예를 한번 제시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건 저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영 판단 면책이 전혀 필요 없냐?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상충이 있더라도 그럼 이해상충 총수의 그 계열사 간 거래라든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면 그럼 완전히 절대 구제 방법이 없느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는 게 아니고 정말 신발끈만 매려는 경우 밖에서 보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따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참외밭에 이미 들어가는 순간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 계열사 간 합병을 하는 순간 이미 의심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자기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그 회사 주주들을 위해서 최고이고 최선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구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그 말은 좋은데 그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칼자루 쥔 사람이 지금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해상충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이거 당신한테 제일 좋아 이게 이 말을 어떻게 믿냐는 게 이제 최대 난제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을 얘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서 얘기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해결한 거는 생각해낸 거는 요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경영 판단은 이제 BJR이라고 하는데 BJR로 그럼 돌려줄게. 왜냐하면 이해상충이 아까 적용 배제 사유였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 적용 배제 사유가 해소된 거니까 다시 그럼 go back to BJR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면책 논리입니다. 그래서 면책 논리는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이제 MOM, Majority of Minority다. 그래서 이사회 단계에서 이해상충 없는 독립이사, 주총 단계에서 이해상충 없는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승인해주면 참외밭에서 진짜 신발끈 매는지 안 매는지 앞에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도 당신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계열사 간 합병 나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당신이 판단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경영 판단으로 다시 back to BJR 해준다는 게 이제 방식인데 저도 우리나라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지. 다른 방법은 절차를 다 지배주고 총수가 주재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 의견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다 자기가 그 위원회 서비용도 자기가 하고 타이밍도 자기가 고르고 거래구조도 다 내가 짜고 그 정보도 다 제가 주잖아요. 로펌도 다 내가 고른 데서만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별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미 그 MOM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MOM이 존재하는 거는 문제가 지금 전체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조문 391조니 368조가 있지만 정작 지배주주 이해상충일 땐 거의 발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398조도 있는데 거기도 회사와의 이해상충만 있지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 졸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저는 이 조문들도 좀 다시 스위치 온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저 조항들은 BJR 경영 판단 원칙을 해주기 위한 인센티브, 미국은 인센티브거든요. 하라 마라 말이 없습니다. 하면 확실하게 빼줄게 이거지. 이걸 안 하면 무효고 이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다 의무 규정으로 돼 있고 위반하면 무효고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오히려 법원이나 실무에서 잘 쓰이질 않은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인센티브 경영 판단 면책 효과가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약해요. 저는 이왕 할 거면은 아까처럼 그런 MOM을 지키면 미국처럼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미국은 소재기 자체도 아예 못합니다. 이해상충 없는 거래이고 법령 위반도 없고 고의중과실도 아니고 하다가 어떻게 손해 난 거면 아예 재판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허들을 넘어야지 재판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경영 판단 원칙이지 민사형사 다 재판할 거 심리 다 하고 끝에 가서 유무죄 판단하고 책임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그 리스크가 그렇게 돼가지고는 해소 안 되고 그 선의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무죄 나오고 책임 안 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뭐 특별히 무슨 페이버 주는 것처럼 생색낼 게 전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는 BJR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지금 좀 저는 할 거면은 좀 빡빡하게 하되 해당이 되면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저런 이해상충 해소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장님에 대해서 요새 뭐 월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역할론 오히려 만시지탄이고 이게 지금 우리 이용우 의원님도 나와 계시면 이게 정무위에서 저는 공정위원장도 원래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충실임무 부재 상황에서는 지금 공정거래부 사익편취도 저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법 규정들이 다 겉돌고 하나도 지금 겉도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패 역할, 쉴드 쳐주는데 앞장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가 단연간 연구한 바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집행 수장으로서 목소리 내는 건 전 너무 당연하고 아주 잘하죠. 특히 그 엘리트 검사 경력도 그러시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법무부가 저렇게 반대하면 공무원들을 뭐 우스갯소리를 무서워서 보통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금감원장님 그래도 그렇게 밸런싱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전 차라리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시간 약간 넘긴 것 같은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지금 설명한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지금 재벌그룹 총수님들, 그다음에 상장기업 회장님들 자꾸 뭐 이거 뭐 외국이 안 이렇다 자꾸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기업들 잘 되도록 특히 개발연대 자본 축적기에 IMF는 힘들 때 다 협정하고 허리띠 골라매고 같이 했습니까? 지금 MZ 세대들은 이게 참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화끈하게 국민들을 좀 끌어안아 주시고 좀 수용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발표문 이제 토론자니까 미리 받아보면서 이 완전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바이블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굉장히 속 시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조금 전에 요거는 핸드북으로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포인트만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 위주로 일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주 충실 의무가 논란이 되면서 배임죄가 또 성립하는 거 아니냐, 배임죄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탁자 의무 안에 성관주의 의무하고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배임죄 성립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형법, 상법, 민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형법에 보면은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 해가지고 중요한 게 타인의 사무입니다. 타인. 배임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상법에 가보면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법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이 참 사실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죠. 상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문인데 민법으로 넘겨버리고 있어요. 잘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민법으로 가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사물을 처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제가 잘 해놨거든요. 회사와 초록색 이사의 관계는 일방이 상대방,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문구가 있죠. 사무를 처리하는 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래서 이사는 나의 입장에서 타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임죄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자, 배임죄 성립 없이 주주 충실 의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현행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보시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위하여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직무는 아까 말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요 사무, 상법에서 민법으로 갔던 그 사무예요. 직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 그러니까 여기서 배임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임죄는 아까 그 관계를 통해서 배임죄가 나오는 거지 충실 의무 규정에서 배임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제 저도 4년 전에 요 문구를 말씀드렸고 요게 법안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도 있지만 총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마 변호사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도 주주가 이사한테 사무를 위임한 걸로는 해석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국어를 해보면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라고 했지 주주가 뭔가 이사한테 일을 맡겼다고는 안 써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혹시나 직무란 말이 주주 뒤에 있으니까 혹시나 주주가 직무를 위임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직무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배임죄랑은 완전히 멀어집니다. 성립 안 해요. 요거를 제가 저희 토론문이 미리 조금 배포가 됐는데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모 교수님, 저와 친분이 있는 교수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은 문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구가 괜찮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오해도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결과적으로 요 문구를 하면은 배임죄 성립 없이도 충실 의무 충분히 규정됩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지금 이제 이 배임죄 처벌 때문에 경영 판단 원칙 적용도 막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경영 판단 원칙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에서 충실 의무를 규정해도 배임죄가 빠져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이사들이 무슨 죄라고 이사한테 뭐 배임죄니 뭐 이렇게 책임도 물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일한 사람인데 너무 책임이 크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사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논의가 집중돼 있지만은 세계 각국에서는 그래서 지배주주한테 직접 충실 의무 부과시키는 법제도 많습니다. 직접 져라 이거죠, 책임을.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한테 충실 의무 부담시키는 법제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입니다. 제가 요거만 가져왔지만은 사실 그냥 검색하면 수억 개가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거고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하버드에서 가져왔어요. 하버드 로 리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지배주주는 이런 막대한 영향력이 있을 때 직접 어떤 거래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수탁자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피듀셔리 듀티를 부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아까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굉장히 이해상충을 다 해소하여만 하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자, 델라웨어 회사법에 대해서 근데 어떤 제가 칼럼을 봤는데 굉장히 폄하하신 칼럼을 봤어요. 근데 델라웨어주가 작은 주이지만 미국의 2022년에 상장한 회사의 79%가 델라웨어에 본점이 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은 그냥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회사법이에요. 미국 그냥 그 회사법 자체라고 거의 보셔도 되고 소위 이제 많이 예가 들어지는 모범 회사법이라는 거는 모델입니다. 모범이 그거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모델 회사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쓸래 해서 미국에서 24개 주에서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같이 큰 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하게 혼자 회사법을 만들기 좀 어려운 주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에요. 자, 독일이 대표적으로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한테 충실 의무 부담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고 이제 리노티페입니다. 이 독일어기 때문에 리노타입이 아니에요. 리노티페 판결인데 이제 뭐 내용은 쭉 써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빨간색으로 그냥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다. 다수결로 이제 96%니까 다수결로 해산 결정했는데 다수결이라고 해도 다 정당한 거 아니다. 아까 이성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남의 걸 뺏어가는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이 입힌 경우에는 그 다수결로 한 해산 결의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88년 판결이고 이후에 독일법은 지배주주에게 직접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제로 그냥 정착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 회사법도 써 있어요. 중국 회사법 20조. 다른 주주의 이익을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좀 창피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사가 너무 그렇게 책임을 많이 지는 게 좀 과도하다고 하신다면 지배주한테 직접 규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런 조문 아니지만 상법 제331조에 주주의 책임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낸 돈의 한도 하에서 책임진다는 조문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은 뭐 돈 낸 만큼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짜로 스탠다드로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영국 법에도 있고 무슨 법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구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드렸고요. 이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오늘 이 밸류업의 본질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발표자께서. 그리고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단순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부의 배분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의 굉장히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피드백 효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밸류업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에 대해서 재계나 또 일부 학자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이상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거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몇몇 학자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이미 이사에 대한 총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회사와 그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신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판례들이 말이죠. 예.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이따가 이제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은 법인격 실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학하는 실무자들이 이 법인격이라는 것을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법인격이라는 베일을 통해서 이 책임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에 대해만 책임지면 된다. 회사에만 손해가 안 끼쳐지지 않으면 전체 주주들의 그 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거는 임원의 책임이 아니다. 뭐 이상원 교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비근한 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삼성물산의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물산의 이사예요. 근데 합병을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합병에서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다고 쳐요. 네, 합병은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 이사가 보기에 우리 삼성물산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제일모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합병을 하다 보면 우리 주주들은 전체 그 합병 법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 굉장히 적어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삼성물산의 여러분들이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반대할 논리가 없어요. 이 현행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병만 되면 시너지가 있고 합병만 되면 그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어떻게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이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문제는 그 이사의 의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지금 법인격 실제론과 그거에 철저히 바탕을 둔 우리나라 판례예요. 아까 이상원 교수님이 또 만대일 그 주식 병합 얘기했는데요.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만주 이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랑 그 몇몇 사람들은 만주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대일로 병합을 한대요. 예. 여기도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만대일로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주가 다 스퀴즈 아웃 돼요. 왜냐면 만주가 안 되니까 그냥 돈으로 청산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회사에는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주가 뭐 1000명이냐 100명이냐는 회사의 가치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900명의 주주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금 판례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을 보니까 저도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의무, 공평 대우 의무가 됐건 총주주에 대한 의무가 됐건 뭔가 이거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상법에 보면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임무를 해태해야 되는데 그 임무가 없으면 임무 혜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대일 뭐 병합이라든지 또는 불공정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무 혜택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배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주주 총실 의무 조항에 반대하는 논리가 두 가지가 많은데 우선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 예. 제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에 제가 이제 그 주도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 재계에서 나왔던 게 바로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예. 지금 이게 2005년에 도입돼서 20년 됐어요, 지금.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 전부를 제가 이제 쓴 거예요. 12건이에요. 총 12건. 그러니까 2년에 한 건꼴로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얘기 우리나라 여러분들 소송 해보신 적 있습니까? 소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남소?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논리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미 등 선진국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게 그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네. 그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가장 증진시킬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게 영국 자본주의의 종주국입니다. 여기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더구나 아예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법조항도 넣어놨어요. 주주가 만약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면은 그걸 금지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어요. 근데 권재열 교수 용역 보고서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이런 그걸 인용해서 나온 거 보니까 영국에는 회사에만 의무를 진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회사법 2013년 컴퍼니스 액트를 말하는 건데 아일랜드 회사법도 밑에 내려가 보면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미국의 그 모범 회사법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델 회사법이지 모범 회사법이 아니에요. 모델. 그것도 그냥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근데 거기에 때 이렇게 회사에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 건 맞지만 그 공식 해석이 있어요. 바로 밑에 오피셜 커멘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회사라는 용어는 영리기업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주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공허한 껍데기로서의 회사만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구성하는 주주 전체를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이 그 반대 논리 두 가지가 정말 너무나 이게 좀 창피하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뭐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 또는 한 명의 투자자로서 참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상법이 결국 통과되기까지는 법리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걸로 믿고 저는 좀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계에 입문한 지 한 35년 정도 됐는데 최근 3, 4년간은 제가 원래 장기 가치투자 신봉자인데 장기 투자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하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지난 이제 35년 동안 우리가 겪은 그 쓰라린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떠났고 남아 있는 저는 몹쓸 직업병 이제 몇 가지 걸렸고요. 뭐 예를 들면 의심병, 또 하나는 기업 공시 공포증이라고 있어요. 오늘도 뭐 공시가 몇 개 나왔는데 그냥 가슴이 덜컥해요. 공시를 보면 그냥 너무 겁이 나서 이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시려고 공시를 하시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고 많은 기업들과 거론할 수도 없고 제가 또 현업에 아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기업명을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한 3만 원쯤 돼 보여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뭐 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우리가 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슴이 덜컥하는 공시가 딱 나는데 공개 매수를 하는데 30%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주가가 만 원인데 13,000에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가치는 2, 3만 원인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장 주식밖에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처분을 해야 되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강제적인 그 염가 축출이죠. 강제적인 염가 축출을 좀 당해버린 케이스고, 근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어떤 기업은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여요. 매출을 줄이고 유동성을 약화시켜서 자동 상장 폐지로 갑니다. 그럼 아무런 비용 없이도 회사가 다 이제 다 염가 퇴출, 염가 축출 당하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그 업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이걸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네. 성장성도 높고. 그런데 그 아이템을 이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룹 내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사업을 이관하죠. 경영 판단의 원칙상 이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잘 되면 인큐베이팅에서 IPO 시키고 잘못되면 경영 판단의 원칙상 또 떠넘겨요. 다른 계열사에 지배력이 낮은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해요.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직접 하면 반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럼 2, 3천억 정도 이익을 줄일 수가 있어요. 비용을.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듭니다. 물류기업을. 근데 그 물류기업을 만들 때 이 기업이 100% 출자해서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그 사업규의 편취가 벌어지는 거고, 물론 좀 공정거래법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됐지만은 그래도 원천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뭐 잘 아시는 게 시가병, 뭐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PBR이 실질 사례입니다. PBR이 0.1인데 순연금이 뭐 시총보다 많이 있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예정이어서 이익이 엄청 늘 것 같아요. 주가가 몇 배 오를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덜컥하는 공시가 턱도 없는 PBR 한 배가 넘는 거의 껍데기 같은 계열사랑 합병 공시가 나왔어요. 정말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이제 주주 간의 편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이 나라에는 상식이 없다. 이런 정말 아픈 감정이 들었고, 뭐 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문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사의 충실을 위해서 주주에 관련 문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돼서 녹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다 뭐 감옥 갈 테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에서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법제가 돼 있든 상식이든 금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이 금연이 안 돼요. 특정 공간,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분이 담배를 태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대문짝만한 금연 팻말을 갖다 붙여야죠. 딱지를 갖다 붙이고 흡연 시 10만 원 벌금 부과. 이 조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상법 개정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한주주 만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몇 가지 좀 아까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주제 내용은 한 500페이지 되는 책 내용이에요. 금융과 법률이 융합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대학 원 또는 한 4학년 한 학기 이상 강의인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계약이라는 생각이 너무 없어요. 한국에는. 한국 특히 우리나라 법원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주는 자본을 신탁하고 회사에게 맡기고 자본은 그래서 위험 부담을 하고 회사는 그 자본을 잘 운용 사업을 해서 주주에게 주주 환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놓고 세입자가 그걸 사용해서 나중에 월세를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그런 구조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개념이 너무 없다. 그게 나중에 이제 법인격 실제론이라는 것이 이런 계약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법인격 실제론은 법인은 원래 그냥 주주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독립돼서 별개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집주인과 월세의 관계가 거버넌스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됐다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끼고 나중에는 뭐 자산 운용사가 꼈다가 나중에는 리츠가 되는 이게 주식회사거든요. 리츠는 주식회사거든요. 이렇게 발전해 나간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리츠가 되면은 이 회사가 아파트를 맡긴 이 아파트가 회사 소유가 됩니다. 회사 소유. 집주인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에 넘어가요. 리츠로. 그러면은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갑자기 이 투자회사 리츠는 투자자인 원래 집주인과 아무런 별개로 존재하는 그렇게 별도로 막 운용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그런 법률 관계가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순간 그 집주인이나 투자자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게 1800년대 독일에서 나온 소위 국가기관설이라고는 뭐 법인 실제설이라는 그 연원이 있어요. 한 300년 된 이론인데 한국 대법원은 그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도 폐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일본 대법원도 그걸 폐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국 대법원은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아직도 최근의 판례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투자 계약이다. 나는 투자 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지만 투자를 받을 때 주식 IPO를 한다든지 자본 조달할 때 투자 설명서를 공시합니다. 투자 설명서로 공시해요. 공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신주 청약을 하잖아요. 신주 청약을 하죠. 그리고 배정을 하잖아요. 이 배정 승낙이거든요. 계약의 구조 똑같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자본 비용이 월세. 자본 비용이 집주인의 세입자 관계를 보면 월세고 ROE라는 게 실제로 월세를 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투자 설명서에 이미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자본 비용,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 유명한 LG 화학의 흑역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시한 거예요. 투자 설명서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EV EBITDA 거래 배수라고 돼서 50배로 주식을 팔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50배로 팔겠다고 지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공시한 거거든요. 이 50배라는 것은 여기에 역산을 하면 주주 요구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가 역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보시면은 주주 요구 수익률 EV EBITDA가 50배다라고 하면은 주주 요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되면은 앞으로 매년 15%의 월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합하면 LG 화학의 주가가 73조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LG 화학의 시가총액이 25조거든요. 그러면은 48조거든요. 그러면 25조는 어디 갔냐면 LG 화학의 시가총액 25조는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배주주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그런 법률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치 회사가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대법원 판례가 근본적으로 아까 김주영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인격 실제론이라는 것에 발언하고 있는데 이 법인격 실제론이 개발 후발 제국주의가 이제 국가 주도의 개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법인 실제론이라는 것이 더 넘어가면은 국가 기관설이라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국가는 독일 법상 독일의 그 이론상으로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게 국가 기관설이고 법인격 실제설이네 국가 실제설이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국민과 별도로 존재하는 실체다. 그게 국가 기관설인데 그게 법인격 실제론의 연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국가는 독재자를 위한 국가이지 국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회사는 임직원과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회사를 위한 회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회사는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지배주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궤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인격 실제론에 따르면은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은 준별되고 엄격하게 분리되고 이사는 회사 이익에만 복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주가 죽든지 말든지 간에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를 수탈해서 먹든지 뭐 그런 것에 눈 감아도 된다. 이사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무이론상으로 주주이익은 회사 이익에서 채권자 몫을 차감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기 때문에 회사 이익과 주주이익은 이론적으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회사 가치,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10,000원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2,000원, 3,000원, PBR이 막 0.1배까지 내려가느냐? 그것의 문제는 뭐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충돌, 그리고 또는 이사와 주주 간의 충돌, 이러한 이해 충돌의 문제지 회사와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재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건데 이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한 1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건 아니다. 재무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를 시킨 거죠. 대법원이. 자,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은 장기 주주는 유리하지만 단기 주주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도입하면은
투기적인 단기 주주에게 유리해질 뿐이다라는 이제 마타도어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올바른 성장 투자면, 즉 자본 비용보다 ROE가 높은 투자를 잘 하면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오릅니다. 단기 주주도 유리해지고 장기 주주도 유리고, 그냥 단기 주주, 장기 주주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2차 전지 증설 공시하면 주가가 폭등했어요. 캐펙스를 해가지고 뭐 적자를 내면서 1년 몇 천억씩, 몇 조씩 투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했는데 주가가 상한가 가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성장을 위한 투자인데 왜 주가가 급락을 해야지? 왜 단기 주주를 저으라고 왜 주가가 올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투자가 자본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ROE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리는 거죠. 또 거꾸로 배당 성향을 올리면 단기 주주가 유리해지고 장기 주주는 불리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으면은 주주 환원율을 올려, 적정한 수준까지 올려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자본 비용보다 ROE가 극도로 낮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비영업 자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고, 그래서 자본 비용보다 ROE가 훨씬 낮은 경우. 그런데 어떤 자본 비용을 넘어서는 ROE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배당 성향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 주주에게 유리하고 장기 주주는 불리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배당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장기 주주는 무슨 주식 뜯어먹고 삽니까? 배당을 줘야지 5년씩 10년씩 버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밖에, 노후에 주식밖에 없는데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배당을 안 해. 그러면은 결국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때도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손실을 각오하고 팔아야 돼. 배당을 안 하면. 배당을 해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본 비용이 ROE보다 높은 경우에는 성장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런 경우는 배당을 해야지 주가가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오르지. 거꾸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장 투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갑자기 우리도 로켓 배송하겠다고 1년에 2천억씩 투자하겠다고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마트가 지금 P별이 0.1배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성장 투자를 하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오를까요? 주가가 내릴까요? 폭락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대한통운도 지금 쿠팡에 로켓 배송 못 이겨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이마트가, 이런 주장은 시장이 바보다라는 소리예요.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이, 저는 변호사 하다가 뭐 약간 늦게 들어갔지만 시장 펀드 매니저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입에 단내 나게 매일 기업 분석해 가면서 누가 제대로 성장하는지, 이게 맞는지 예측 가능한지를 매일 분석하고, 틀리면은 대표하고 CIO한테 맨날 혼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진이 내놓은 공시를 보고 판단한다면 이거 주가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시장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주주와 장기 주주를 대립시키는 이런 말씀들은 시장이 바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법치주의 헌법이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법치주의가 자본주의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불법은 다수결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헌법, 법치주의 헌법은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는 타인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그 자유에는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평등권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재산권이라는 것이에요. 재산권은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 법치주의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은 다수의 인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산당의 정책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헌법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정책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치주의, 자유주의 헌법에서는 어떠한 그 나라의 어떠한 행위도 모두
심사의 대상이 법치주의 대상이고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다수결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헌법의 근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대법원의 태도는 다수결에 의하면은 그래서 다수결을 사실 일반 주주가 훨씬 더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력화시켜서 다수결을 조작하면은 어떠한 재산권을 침해도 다 통과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런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대법원 판례가 반드시 바뀌고 이 법인격 실제론이 근본적으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라고 부분했는데요. 이제 뭐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니면 경영 판단과 상관없다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과거 사례 중에서 오리온이 이제 바이오회사 같은 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간의 M&A는 아닌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사 출시 의무에 뭔가 관련된 소송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계열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 주체가 이제 그 기업이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법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해서 주주들이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거의 의미인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계속 경영권을 쥐고 그 계열사에 대해서 없는 게 많은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머지 일반 주주 돈 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경우에 별도 회사를 차려서 별도한테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별도 차리고 하면 금융기관 검증 거치고 그게 제대로 된 수단이 되는데 지금 주주돈한테 배당 안 주고 그걸 잔뜩 쌓아놨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은 좋은데 주주들한테 사실 무이자로 무기한으로 대출 그냥 공짜로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소송으로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건 상당히 좀 지금 뭐 즉각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한번 충실히 뭐좀 이해상충이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상법이 도입이 되면 그 소송력을 떠나서 이사회 단계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건 소송회사에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틀릴 것 같으니까 지금 법원처럼 소송을 다 하고 심리 단계에서 결론 내릴 때 살짝 하는 거는 뭐 지금처럼 판례를 하면 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면책이 아니고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소송하에 못 들어오게 선과 선의로 한다가 뭐 하거나 그 이해상충이 아니고 소송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법률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소권을 제한하는 아니 거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요구는 아마 생각하시긴 할 텐데 이상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확실하게 이해상충을 해서 한 상태에서 결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이제 주주 단계의 이해상충 해소, 이사회 단계의 이해상충 해소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사회에서 지배주자로 한 칸이라도 관계에서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경영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 독립위원회 맡기고 거기서 뭐 정보도 취합하고 정선거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또 주주도 지배주주나 거기와 관계 있는 사람 다 빠지고 나머지 완전히 독립적인 주주들이 과반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영 판단도 그러니까 정준호 씨에서 이사회 충실 상법 개정안을 거부하자면 최근에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뭐 맹지를 폐지하자, 뭐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자,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소수주주 동의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주는 걸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어떨까? 사실 지금 솔직히 뭐 맹지를 폐지하자,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자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대로 그냥 재계의 그 우려를 묵살하기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소수주주 동의제도를 아예 상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 소수주주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수주주만으로 그 주총에서 과반수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아예 수를 제기할 수 없게 면책을 주는 방안으로 하면 제게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면책이라는 게 사실 뭐 어디까지 되느냐 굉장히 반반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이상훈 발표했듯이 지금 그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에서 빠져야 되는 그 법만 제대로 또 분명히 되어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개치이기 때문에 뭐 결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 이해관계의 조항이 학설로 굉장히 좀 공고하게 이루어지는 있는데 그 조항을 좀 확실하게 규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든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를 본다. 또는 추정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다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또 취지는 이제 그런 소수주주만으로 과반수 의견이 있으면 아예 면책을 연관해가지고 배임죄라든지 뭐 이런 소송의 능력을 부시시키고 그게 입법례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 회사법에 보면 이제 주총의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주총 승인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